안녕하십니까. 저는 8회 변호사 시험 합격한 전시은 변호사라고 하고요. 미디어 피해 구조본부 실행위원으로 있고 미디어 언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법무법인 JL 소속으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하고 타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원래 학부 전공이 사회학이었어요. 근데 사회학에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진로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언론인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변에 먼저 갔던 친구들 말로는 언론인으로는 오지 마라 라는 말들이 많아서 로스쿨이라는 걸 알게 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로스쿨로 가게 됐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무료과외 형식으로 중고등학생들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좀 아이디어가 확장이 돼서 이제 멘토링 동아리를 처음에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한 7년 정도 하게 됐고, 그 후에는 이제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면서 공익변호사라는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재단법인 동천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됐고, 로스쿨 들어간 이후에는 인권법학회 활동이랑 사단법인 두루에서 실무수습을 단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보통 이루어지듯이 이런저런 사회 얘기를 하다 보니 정치가 먼저냐, 뭐 행정이 먼저냐, 뭐 교육이 먼저냐, 그 중에 저한테는 언론이 제일 먼저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동천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언론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10강짜리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언론인권센터를 알게 됐고, 언론인권이라는 게 어떤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있거나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공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을 이제 잘못 적시해 가지고 하고 있는 보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사실만 가지고 왜곡시키거나 강조하거나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보도들이 있고, 보도들로 인해서 생기는 2차 가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그런 오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지만 요즘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그런 실수를 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놓여져 있는 사실이 균형적이지 않게 전달을 해서 생기는 이미지 왜곡이 굉장히 심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언론 피해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명예훼손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의 판단 부분이 의견이나 표현 등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인지하고 이것이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어떤 사실 적시를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명예훼손 뿐이 아니라 이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독자가 읽었을 때 어떠한 인상을 가지는지도 굉장히 큰 판단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부분이 균형 잡히지 않게 된다면 독자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그 메시지의 전달인 건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왜곡된 이미지의 전달인 건지, 이걸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 2차 가해 내지 2차 피해에 대해서 법에서는 사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방송 같은 경우에야 이제 방영금지 가처분에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취재 과정 중에 반론권 확보 정도 말고는 대부분 다 사후적인 구제 방안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의 자유 때문에 이걸 막 미리 사전적으로 뭐 막거나 하는 조치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사후적인 구제 방안인데, 지금 뭐 언론중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30년이 넘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 구제 방안들 중에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론보도 청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추후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사전적으로 어떤 규제를, 법적 규제를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 보도 자유 등에 대해서 제한이 커지다 보니,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천에서 제가 인턴 했을 때 여성 청소년 분과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성범죄 보도 관련한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익법 센터, 그리고 뭐
다른 유사 여성 기관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점점 더 세밀화되고 기자들이 기사를 썼을 때 내지는 방송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 혹은 한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생기는 피해들을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어떤 법적으로 이거를 미리 막는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거 좀 약간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적어왔는데,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제일 큰 근거였던 것 같아요. 재범에 대한 발생을 막고자 한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고, 반대 측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라는 그런 근거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신상공개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고 너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어떤 거를 그러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 사람들이 우르르 이거를 막 공개해야 한다라는 그 말들 때문에 공개를 한다는 느낌이 좀 더 많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제 신상정보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사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개입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알 권리라고는 하지만 나는 궁금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답변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가 피고인이 돼서 선고가 난 이후에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조치 등을 당하잖아요. 그걸로도 전 충분한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그거는 행정상으로도 알림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피의자 같은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신상, 얼굴 내지는 다른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관여되었던 사건들 중에 그 디지털 교도소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자가 맞고 그 사람들 잘못을 저질렀다가 맞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얼굴을 공개하는 거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도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운영자도 그거를 감안하고 한다고 했던 거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제도에서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해 본 그 절차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어떤 조정의 결정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심리를 하시는 심리위원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조정이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일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조정 신청을 할 때는 피신청인 대상이 언론사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작성했던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방송에서는 편집했던 PD라든지 피해를 받게 된 상황의 주체인데, 그들은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소송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PD 내지는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합쳐지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정 신청을 할 때 추가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 위자료 등의 산정이 굉장히 작아요. 보통 막 50만 원,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안쪽? 그 이상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언론에 도입해야 한다, 뭐 상법에 넣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언론사에 대해서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지금 문제는 가짜뉴스라는 부분하고 OTT가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언론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혹은 이 사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아무것도 지금 정확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가짜뉴스로 볼 거냐, 어디까지 우리가 이 언론중재법 내지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라는 그 케이스에 언론사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한창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어떤 결론이 난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내리기에도 그렇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홍세화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저널리즘이 뭐냐, 진실을 추구하되 거대한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한다,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언론은 어떤 권력을 상대를 하고 있고 견제를 하고 있는지가 많이 불분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게 어떤 정치라든지 뭐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내는 거, 정보에 전달하는 거 하고 있지만 이게 공익을 위한 것인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메이저 언론사들 뿐이 아니라 기사의 전달 주체들이 많아져서 나오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럼 언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언론으로서 공익성을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의 고민이 같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특히 언론 윤리 강령 같은 거를 좀 더 확실하게, 뭐 우리가 강령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지만 안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명의식을 느끼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사실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요즘에는 이제 개인 SNS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언론사들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뭐 특히나 이제 플랫폼 시대에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뉴스를 이제 유통시키는 과정들이,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이제 경쟁과 공정 경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언론이 가야 될 길은 이제 그거로 싸우는 것 뿐이 아니라 탐사 보도가 좀 더 정확해지고 깊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어떤 언론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이제는 속도 경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는 걸 찾아서 깊게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지금 PD 수첩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PD 저널리즘의 1.0 세대가 이제 그걸로 종료를 하고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메이저 언론사라는 것만 등에 업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이저 언론사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좀 더 깊게 넓게 통찰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언론이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장돼. 언론인권센터하고 닿아있는 모든 변호사님들이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투는 부분들은 소송에 나가서 내지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제 구제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저희의 어떤 일편의 모습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언론이 정상화가 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인터뷰 내용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단초이고 중요한 질문인데, 저조차도 아직은 이제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많이 어렵지 않았나. 센터 홍보 좀. 후원하세요. 후원을 해야 더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아직은 대학생들이 이 센터 존재 자체를 아는 경우도 되게 적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새로운 힘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아직은 너무 단편적인 것도 많고, 여기서 하고 있는 그 활동이라든지 강연들은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걸 지속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후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로바.